우리가 부품을 끊으면 한국 반도체는 그날로 끝입니다. 2019년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던진 선전포고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국가였지만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 구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약점을 쥐고 정치적 판단 하나로 한국의 국가 산업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7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90% 이상을 장악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 일본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마침내 일본의 통제에서 벗어나 기술적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과연 일본은 무엇을 간과했고 한국은 그 7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 압도적인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대한 반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반도체 매출 72조 원. 그 옆에 또 다른 숫자가 나타났어요. 일본 소재 기업들의 한국 수출액 8조 원. 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두 숫자를 연결하는 화살표를 가리켰죠. 한국이 벌수록 일본이 버는 구조, 그게 제가 설계한 질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대기업에서 전략 기획을 총괄하고 있어요.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현장보다는 숫자와 흐름을 읽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죠. 제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직 과장이었을 때 적어둔 메모들이에요. 당시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를 분석하는 태스크포스에 있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을 빠르게 점령해가던 시기였죠. 회사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돌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회의실마다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숫자를 파고들수록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많이 팔수록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도 함께 올라갔어요. 비례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건 경쟁이 아니라고요. 슬라이드 제목은 한일 반도체 공생 구조였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이 단계별로 나타났죠. 웨이퍼, 포토레지스트, 식각가스, 연마제, 세정액. 각 단계마다 일본 기업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조달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실수와 함께 고개를 저었죠. 시도는 있지만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술 장벽도 문제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개발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양산 라인에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온도, 습도, 불순물 농도,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와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치의 축적이 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월간 소재 소비량 데이터였어요. 포토레지스트만 월 300톤이 넘었습니다. 불화수소는 월 500톤이었죠.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혔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위험하지 않냐고요. 공급망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면 리스크가 크지 않냐는 우려였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위험은 서로에게 있다고요. 일본도 한국 시장을 잃으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대체 시장이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미국, 유럽, 대만에도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할 공급처가 거의 없었죠. 협상력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일본 소재 산업의 성장을 보증한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한국에서는 수천억 원짜리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첨단 장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웨이퍼를 깎아내고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공정마다 일본에서 만든 소재가 들어갑니다. 제가 설계한 구조는 단순했어요. 한국은 집을 짓고 일본은 벽돌과 연장을 팝니다. 집이 클수록 벽돌과 연장이 더 많이 필요하죠.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수록 일본으로 돌아오는 돈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걸 기술적 종속이라 부르며 분개하겠지만
저는 분업이라 정의했습니다.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죠. 한국은 대규모 투자와 빠른 양산에 강했어요. 일본은 정밀한 소재 기술에 강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관계였죠.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 함에는 각 사업부에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향 수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신규 공장 가동으로 추가 물량이 예상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이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시간과 돈,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걸 갖추려면 10년도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10년이면 시장은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공정이 나오고 새로운 소재가 필요해지죠. 그때도 일본이 먼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따라잡으려 하겠지만 격차는 유지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다시 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건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죠. 한국과 일본은 싸우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에서 일본은 절대 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보고서를 볼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소식과 함께 일본 소재 기업들의 매출 증가 소식도 함께 올 겁니다. 그게 제가 만든 질서였죠.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에도 정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EUV였죠. 어느 날 기술팀 이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EUV라는 신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기술적 나열보다 마지막 페이지의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 개당 1억 원. 이사가 혀를 내두르며 말하더군요. 사토상, 이거 소모품입니다. 한 장에 1억인데 한국 기업들은 이걸 수만 장씩 써야 한다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덤빌수록 그 돈은 고스란히 일본의 금고로 쏟아질 구조였으니까요. EUV, 즉 극자외선. 이 녀석은 빛이라기보다 아주 까다로운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을 통과해버리는 고집불통이죠. 유리도 렌즈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거울로 튕겨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거울이 바로 우리가 독점한 블랭크 마스크였어요. 기술팀의 설명을 듣다가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울 표면을 원자 두세 개 크기의 오차도 없이 깎아야 한다니요. 축구장 전체를 머리카락 한 올의 굴곡도 없이 평평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위에 원자 단위의 막을 100층이나 쌓아야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요? 이사가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만 가능하다고요. 20년 넘게 실패를 반복하며 축적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공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한 공장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먼지 하나가 수억 원을 날려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숨소리조차 죽이며 원자를 다루는 그 현장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돈이 있다고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건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며 몸으로 익힌 일본만의 예술이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증착 장비를 봤어요. 기계가 조용히 작동하는 동안 원자 단위로 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층씩 천천히요. 급하게 하면 불량이 나옵니다. 온도가 조금만 틀려져도 진공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반사율이 떨어져서 쓸 수 없게 되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공정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완성된 제품 중에서도 합격률은 70% 정도라고 했어요. 나머지 30%는 폐기됩니다. 수억 원짜리 실패작이죠.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공장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시도할까요? 시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15년? 그 사이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공장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EUV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추가 매출을 추정했어요. 블랭크 마스크뿐만 아니라 세정액, 검사 장비, 보관 용기까지 전부 새로 필요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기존 공정의 몇 배였죠. 보고서에 딱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EUV는 기술이 아니라 영구적인 자동이체 시스템이다. 한국 공장이 가동될 때마다 일본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구조라는 뜻이었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이사들과의 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화면에는 향후 5년간 예상 매출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우상향하는 곡선이었죠. 누군가 박수를 쳤고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한국인들은 참 근면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당 수천억 원짜리 노광 장비를 들여오며 승전고를 울릴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사면 뭐합니까? 우리 일본이 만든 특수 거울이 없으면 그 차는 시동조차 걸 수 없는 고철일 뿐인데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는 수조 원을 들여 EUV 공장을 짓고 있겠죠.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고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24시간 풀가동 체제를 갖출 겁니다. 그들이 24시간 풀가동으로 땀 흘려번 외화가 결국 우리 일본의 노후 자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요. 한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공장을 돌립니다. 일본은 그 공장이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죠. 한국이 열심히 일할수록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EUV 시대의 도래는 한일 반도체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들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구조가 영원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환상에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여름이었죠. 제 책상에 정부 관계자로부터 온 비공식 메모가 놓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검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메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가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정부 측 인사들과 업계 대표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게 정말 필요한 조치냐고요. 한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도 타격이 크지 않냐는 우려였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라고요. 수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안보. 그럴듯한 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죠. 한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요. 한국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마치 자기들이 이 산업의 주인공인 양 행동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의에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 재고 현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두 곳 모두 재고는 3개월치 정도였죠. 길어야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불화수소는 70%였죠. 대체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검증하고 양산 라인에 투입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들은 하루도 멈출 수 없었어요.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이 기본이에요. 하루 멈추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나죠. 일주일 멈추면 고객사들이 등을 돌립니다. 한 달 멈추면 회사가 흔들려요.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발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죠. 정부 관계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법적 다툼이 결론 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다시 일본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게 우리가 설계한 질서였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요. 뉴스가 터지자 한국 증시가 요동쳤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죠. 한국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경제전쟁이다, 보복이다, 온갖 표현이 쏟아졌어요.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속보도 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란스럽게 구는군요.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요.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대응책을 찾는다고 했지만 실무선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삼성과 하이닉스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일본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연락이 왔어요. 삼성전자 부사장이 면담을 요청한다고요.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잡았죠. 급한 건 그쪽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차를 따르며 말을 건넸죠. 요즘 날씨가 덥다, 도쿄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출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졌다고요. 기존에는 일괄 승인이었는데 이제는 건별 심사로 바뀌어서 납기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였죠.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요. 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량을 늘려줄 수 있냐고요.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검토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 어렵다고 덧붙였죠.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걸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확신이었을까요? 한국 최대 기업의 부사장이 일본의 중견기업 임원 앞에서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기억 속에 새겼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가 회사를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핵심 부품을 쥔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다고요. 재고 확보를 위해 물량을 늘려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 확인 후 회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답이었어요. 사내 회의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이 정말 다른 공급처를 찾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매출에도 타격이 올 텐데 괜찮냐는 우려였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대체제를 찾는다 해도 그걸 검증하고 양산에 적용하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공장이 멈추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돈을 줘도 안 팔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관계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요. 한국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우리가 만든 구조는 견고하다고요. 한국은 결국 다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고분고분해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멀리 한국에서는 밤새 회의가 열리고 있겠죠. 대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절대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8월 제 책상에 한국 뉴스 자료가 놓여져 있었어요. 청와대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 대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기사를 읽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1조 원 투자. 100대 핵심 품목 선정. 5년 내 국산화율 50% 달성. 숫자들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숫자를 써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산화 프로젝트 기업 리스트였어요. 저는 천천히 목록을 훑었습니다. SNS텍, 램테크놀러지,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생소한 이름들이 가득했죠. 기술팀장을 불러 자료를 건넸습니다. 각 기업의 규모를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다음 날 받은 분석 보고서를 보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SNS텍 연 매출 300억 원, 직원 120명. 램테크놀러지 매출 250억 원, 직원 80명. 이런 기업들이 우리와 경쟁한다고요? 저는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연 매출 5천억 원. 연구개발비만 연간 800억 원. 블랭크 마스크 전담 인력 300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0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저는 그 마지막 항목에 별표를 3개 그렸어요. 사내 회의에서 저는 그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가 자금을 쏟아부으면 위협이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화면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100만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기록한 실패 데이터의 수라고요. 온도를 0.1도 올렸더니 반사율이 떨어졌다. 진공도를 조금 낮췄더니 증착이 고르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100만 건 넘게 쌓여 있다고 말했죠.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오늘부터 100만 번을 실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실패한다고 쳐도 27년 걸려요. 그들이 그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패 한 번당 평균 비용 5천만 원. 100만 번이면 50조 원이었죠. 물론 모든 실패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공정만 해도 수만 번의 시행착오는 필수였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이 조건에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엔 뭘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요.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부딪히며 체득하는 감각이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인력을 스카우트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웃었어요. 이미 몇 명 나갔습니다. 연봉 2배를 제시하더군요. 하지만 소용없다고 대답했죠. 개인이 가진 노하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0.1%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엔 수십 명의 전문가가 있고 그들이 수십 년간 쌓은 기록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죠. 사람 몇 명 빼간다고 그게 복사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뭘 믿고 이런 도전을 하는 걸까요?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느 쪽이든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기술팀에서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각 기업이 발표한 로드맵이었어요. 저는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2020년 샘플 개발, 2021년 양산 기술 확보, 2022년 상용화. 저는 종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비현실적. 샘플 개발이요? 그건 시작도 아닙니다. 대학원생도 샘플 하나쯤은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하루에 100개씩, 1000개씩 찍어내는 겁니다.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면서요. 그게 양산이고 그게 진짜 기술이었죠. 며칠 후 묘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국산화 기업들에게 자사 테스트 라인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테스트베드. 그게 문제였죠. 중소기업이 아무리 샘플을 만들어도 실제 양산 환경에서 테스트할 기회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공장을 실험실로 내어준다는 거죠. 실패 데이터를 같이 쌓아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변수였어요. 100만 번의 실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였죠. 대기업이 자사 라인을 열어주고 함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우리 일본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 회사도 처음엔 샘플만 만들었어요. 199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샘플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그걸 3년 만에 한다고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테스트는 할 수 있어도 검증은 다릅니다. 수십 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양산 라인에 못 들어가요. 삼성이 정말 자기 공장을 실험실로 쓸까요? 한 번 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 수백억 원인데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베드를 열어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결국 중소기업들은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기술팀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쓸 장비 리스트를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제조사 제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는 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 말했죠. 장비는 도구일 뿐입니다. 명품 칼을 산다고 요리를 잘하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수년간 연습해야 합니다. 불 조절하는 법, 재료 손질하는 법, 타이밍 잡는 법. 반도체 소재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들여놔도 그걸 다룰 줄 모르면 쓸모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설계도는 있어도 현장은 없을 겁니다. 한국은 이론만 앞세워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습도, 온도, 불순물, 장비 상태. 모든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사내 회식 자리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산화한다고 난리더니 무섭지 않냐고요. 저는 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연구개발비가 연간 800억 원입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기껏해야 30억, 50억 쓰겠죠. 저들이 한 걸음 오면 우리는 두 걸음 달아납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벌어질 겁니다. 한 임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오늘의 우리를 따라잡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300억을 쓸 때 우리는 800억을 씁니다. 저들이 10명을 뽑을 때 우리는 30명을 뽑죠. 경주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빨라야 하는데 한국은 출발선부터 뒤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요. 한국의 국산화 시도는 머지않아 좌절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애국심으로 물리법칙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과 데이터, 그리고 경험. 이 세 가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이 분야의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영업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구매팀과의 정기 미팅에서 들은 얘기였습니다. SNS텍이라는 한국 중소기업이 만든 블랭크 마스크 샘플이 삼성 테스트 라인에 투입됐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테스트요?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통과는 못할 겁니다. 일주일 후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SNS텍 샘플 1차 테스트 불합격. 반사율 기준 미달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이제 삼성이 그 샘플을 폐기하고 다시 우리 제품을 주문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 보고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시장 동향 파트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SNS텍이라는 이름이 또 보였거든요. 영업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아직도 보고서에 있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재테스트를 했다고요. 조건을 조금 바꿔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재테스트요? 불합격한 샘플을 왜 다시 테스트하죠? 그냥 버리면 되는데요. 영업팀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보통은 한 번 떨어지면 끝인데 삼성이 테스트 조건을 여러 번 바꿔가며 계속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낭비인데요. 2달 후 같은 이름이 또 올라왔습니다. SNS텍 3차 테스트 진행 중.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이 샘플 아직도 삼성 공장에 있나요? 영업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합격한 샘플을 왜 버리지 않죠? 테스트 라인을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실험을 못하잖아요. 삼성은 왜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거죠? 기술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SNS텍 제품이 개선되고 있냐고요?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1차 테스트 대비 2차 테스트에서 반사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산 기준에는 못 미쳤죠. 그럼 왜 계속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테스트 조건을 바꾸고 있다고요. 온도를 조금 올리거나 압력을 조금 낮추거나 그런 식으로 변수를 조절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죠? 잠시 후 이해했습니다. 삼성이 SNS텍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였어요.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 다음번엔 저렇게 해보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었죠. 한 번의 테스트에 며칠씩 걸리는데 그걸 몇십 번씩 반복한다고요? 저는 영업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삼성 구매팀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라고요. 정말로 SNS텍 제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테스트인지요.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더군요. 삼성 내부적으로 국산화 품목 육성 방침이 있다고 했어요. 가능성 있는 업체는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였죠.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요? 언제까지죠? 석 달이 지나 분기 보고 시간이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또 그 이름을 봤습니다. SNS텍. 이번엔 5차 테스트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이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요. 오히려 테스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5개월 넘게 불합격을 반복하는 샘플을 왜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구매 담당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공손하게 물었죠. SNS 텍 제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요. 답장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양산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개선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데이터를 축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개선 속도가 빠르다고요? 기술팀의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SNS 텍 제품이 정말 개선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라고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반사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1차 테스트 때 65%였던 게 5차 테스트에서는 68%까지 올랐습니다. 여전히 양산 기준인 70%에는 못 미쳤지만요. 기술팀장은 이 추세라면 10차에서 15차 테스트쯤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빠르면 1년 후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1년이요? 삼성이 1년 동안 불합격 샘플 하나를 붙잡고 테스트를 반복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 시간에 우리 제품을 쓰면 되는데 왜 그런 비효율적인 짓을 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올라오는 보고서마다 SNS 텍이 있었어요. 6차, 7차, 8차.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반사율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SNS 텍건을 꺼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죠. 한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양산 기준을 못 넘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삼성의 태도가 제 예상과 달랐거든요. 저는 삼성이 몇 번 테스트하고 포기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SNS 텍 제품을 양산 라인에 넣을 생각인가요? 다른 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손실이 수백억 원인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쓸 리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의 행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SNS 텍을 버리지 않았어요. 불합격을 거듭하는데도 계속 테스트 라인에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데이터를 쌓아가며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었죠. 저는 회의 후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대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하죠? 삼성에게 뭐가 남는 거죠? 시간과 비용만 들어가는데요. 영업팀에 확인했습니다. 삼성이 SNS 텍에게 테스트 비용을 받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무료로 테스트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이득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는 효율과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데 삼성의 행동은 그 어느 쪽도 설명이 안 됐어요. 불합격한 제품을 10개월 넘게 붙잡고 있는 건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문제는 SNS 텍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샘플을 만드는 건 예상 범위였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 중소기업을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건 예상 밖이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SNS 텍 9차 테스트 예정. 반사율 목표 69.5%.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르면 70%에 도달하겠네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설계한 구조에서 대기업은 검증된 제품만 쓰는 게 맞았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삼성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불합격을 반복하는 제품에 시간과 자원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70%를 넘어도 그게 곧바로 양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추가 검증에만 1년은 더 걸릴 겁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가을, 도쿄 본사에 한국 출장을 다녀온 영업이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걱정과 당혹이 섞여 있었죠.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삼성 구매팀에서 비공식적으로 건네받은 자료라고요. 보면 이해가 갈 거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페이지 정도의 엑셀 출력물이 들어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SNS 텍 EUV 블랭크 마스크 품질 테스트 이력 요약본인 2년 반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테스트 조건, 반사율, 평탄도, 불량 원인, 조치 사항.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숨이 막혀왔죠. 2020년 3월 첫 테스트. 반사율 65.2%, 불합격. 원인은 증착 층간 밀도 불균일. 권고사항, 증착 온도 3도 상승 및 진공도 재조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다음 줄을 보는 순간 동작이 멈췄습니다. 2020년 4월 재테스트. 권고사항 반영. 반사율 65.8%, 불합격. 새로운 권고, 증착 속도 15% 감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6월, 7월. 매달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조건들과 소폭 상승하는 수치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10페이지쯤 넘겼을 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건 교과서였습니다. 삼성이 SNS 텍에게 알려주는 레시피북이었죠. 온도를 몇 도 올려라, 압력을 어떻게 조절해라, 불순물 관리는 이렇게 해라. 30년간 우리가 축적한 노하우를 삼성이 한국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실험이었습니다. 변수를 하나씩 바꿔가며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대학 연구실에서나 볼 법한 방법론이었죠. 그런데 삼성이 이걸 실제 테스트 라인에서 그것도 2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2년 9월 기록이었어요. 테스트 72차. 반사율 71.3%, 평탄도 기준 충족, 내구성 테스트 진행 예정. 비고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산 적용 가능성 검토 단계 진입.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풍경이 오늘은 그냥 흐릿하게만 보였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2차례의 테스트. 30개월. 이건 비정상적인 인내였어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합니까? 10번, 20번도 아니고 72번을 테스트했다고요? 그 시간 동안 테스트 라인을 점유하고 엔지니어들을 투입하고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단 말이죠.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테스트 한 번당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라인 점유 비용, 인건비, 분석 비용 합치면 테스트 한 번에 최소 5천만 원은 들 겁니다. 72번이면 36억 원이에요. 삼성이 SNS 텍 제품 개발에 36억 원을 쓴 셈이었죠. 그것도 자기네 돈으로요. SNS 텍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샘플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삼성이 부담했죠. 시설, 인력, 시간, 노하우.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면서 한국 중소기업을 키운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삼성에게 뭐가 남죠? 설령 SNS 텍 제품이 성공한다 해도 그건 SNS 텍의 기술력이 되는 거잖아요. 삼성은 그냥 고객일 뿐인데 왜 공급사 기술 개발에 이렇게까지 투자합니까? 기술팀장을 불렀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물었죠. 이게 정상적인 건지요? 그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검증 단계에서 이 정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한 적 있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고객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고 했죠. 이건 공동개발이라고요. 공동개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삼성은 SNS 텍을 공급사로 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실패를 함께 겪고 데이터를 함께 쌓고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관계였죠.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조치사항 란을 유심히 봤어요. 테스트 15차, 증착장비 어사 제품에서 비사 제품으로 교체 권고. 테스트 28차, 기판 전처리 공정 3단계 추가 제한. 테스트 44차, 불순물 관리 매뉴얼 공유. 이건 권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서였어요. 삼성이 SNS 텍에게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공정을 거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걸려서 우리가 만든 레시피를 삼성은 30개월 만에 SNS 텍에게 이식한 거였죠.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한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지요.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스승이 옆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뭘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요. 우리가 100만 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걸 SNS 텍은 72번의 실패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패마다 정답에 가까운 힌트가 붙어왔으니까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치팅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삼성이 다른 중소기업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만약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다른 소재들도 같은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면요? 영업이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른 품목은 어떤지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고 했어요. 삼성이 여러 국산화 후보 기업들과 장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어요. 삼성은 체계적으로 한국 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요. 수익성도 효율성도 다 포기하고 오직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려가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72차례의 테스트 기록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차이였구나. 우리는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했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그들은 시간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태운다. 묘한 표현이었지만 정확했어요. 삼성은 돈을 쓴 게 아니라 시간을 썼습니다. 3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인내가 지금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20차 테스트쯤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30차에서도 안 되면 아예 접었겠죠. 하지만 삼성은 72차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마 필요하다면 100차까지도 갈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기술?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여전히 앞서 있었어요. 자본? 그것도 아니었죠. 삼성이 쓴 36억 원은 우리 연구개발비의 5%도 안 됐습니다. 그럼 뭘 놓쳤을까요? 의지였습니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집념이었어요. 삼성은 SNS 텍이 성공할 때까지 절대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성공할 때까지 테스트 라인을 열어주고 데이터를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 앞에서 우리의 기술 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앞서 있어도 상대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면 언젠가는 따라잡히니까요. 더군다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길을 알려주면서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따라잡힙니까? 저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72차, 30개월, 71.3%, 양산 적용 가능성 검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 어느 공장의 테스트 라인이 떠올랐어요. 불합격을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중소기업 연구원들. 그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삼성 엔지니어들. 그리고 72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70%를 넘긴 순간의 환호성.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진 건 아니지만 정신력 싸움에서는 이미 진 거였어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조짐이 보인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주문량 조정 통보가 왔어요. 기존보다 10% 감축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국산 제품 적용 비율 확대. 영업팀은 당황했습니다. 삼성 구매팀에 연락해서 가격 조정 의향이 있다고 전했어요. 10% 할인해드리겠다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급선 다변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삼성은 가격이 싸서 SNS 텍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쓰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할인해도 소용없었죠. 가을 무렵 분기 결산이 나왔습니다. 한국향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차세대 EUV 공정 개발 회의에서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삼성에서 피드백이 왔냐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삼성에서 신규 공정 요구사항이 오거든요. 더 미세한 회로, 더 높은 정밀도, 그런 식으로요. 우리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다음 세대 제품을 설계했죠. 그런데 올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SNS 텍과 직접 차세대 사양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우리는 고객사의 피드백으로 발전했습니다. 삼성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기술이 진화했죠. 하지만 이제 삼성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SNS 텍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안 되냐고요. 기술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삼성이 관심을 보일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미 국산 업체와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분은 쌀쌀했어요. 데이터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로부터 오는 실시간 피드백, 현장의 문제점, 다음 세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앞서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끊기고 있었죠. 그 무렵 더 구체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한국 업계 세미나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예년 같으면 우리 기술 임원이 기조 연설을 했는데 올해는 초대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텍 대표가 연사로 이름을 올렸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필수 파트너에서 선택 가능한 공급사 중 하나로 격화된 겁니다. 가을 결산이 나왔습니다. 한국향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재무팀에서 연말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죠. 임원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자고요. 20%, 30%라도 할인하면 삼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다고 말했어요.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고요. 삼성은 전략적으로 공급선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일정 비율은 국산 제품을 쓸 거예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다른 시장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요. 미국, 유럽, 대만, 한국 시장을 대체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죠. 경쟁사들도 많았고요. 한국만큼 큰 시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어떤 것, 실시간 피드백과 차세대 기술 정보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었어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꺼내봤습니다. 2019년 제가 만든 한일 반도체 공생 구조 자료였어요. 그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었죠. 한국이 팔수록 일본이 버는 구조. 영원할 것 같았던 질서. 하지만 이제 그 슬라이드들이 낡아 보였습니다. 숫자들은 틀렸고 화살표는 방향이 바뀌었고 결론은 현실과 달랐죠.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연말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국향 매출이 크게 감소했어요. 이사회에서 사장에게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 방어에 실패했다는 비판이었죠. 저도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전략기획 총괄로서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측했다고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기술력은 여전히 앞서지 않냐고요. 왜 고객사가 떠나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기술은 여전히 좋습니다. SNS텍보다 반사율도 높고 불량률도 낮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에게 필요한 건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SNS텍이 이제 그 수준에 도달했죠. 저는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잃은 게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은 건 지위입니다. 유일한 공급자라는 위치, 대체 불가능하다는 힘, 고객사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사라진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SNS텍 제품이 우리보다 10% 못하다 쳐도 삼성은 그걸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 전략이니까요.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게 삼성의 목표고 우리는 그 목표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중순이었어요.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삼성전자 공식 발표건.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은 짧았죠. 삼성전자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 제품 양산 라인 적용 개시. 일본 제품 대체 가능 수준 확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체 가능. 그 두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이제 삼성은 우리 제품이 없어도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1년 넘게 서서히 무너지던 구조가 이 발표로 공식화된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틀렸을까요? 2019년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한국을 영원한 고객으로만 봤을 때, 아니면 삼성의 집념을 과소평가했을 때, 저는 정확한 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여전히 훌륭했죠. 하지만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진짜 패배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제가 적어둔 메모들이었죠. 한국 기업의 성장이 일본 기업의 성장을 보증한다고 썼던 그 노트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니다. 지위를 잃었다. 그리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율 현황이었어요. 2019년 22%였던 수치가 2025년 말 기준 58%까지 올라와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연간 소재 부품 장비에 쓰는 돈이 약 30조 원이었어요. 2019년에는 그중 7조 원 정도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조 원으로 줄었죠. 4조 원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조 원.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같은 금액을 쓰고 있었죠. 다만 받는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SNS텍의 최근 재무제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2019년 매출 300억 원이었던 회사가 2025년 3,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배 넘는 성장이었죠. 직원 수도 120명에서 750명으로 늘었어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했습니다. 램테크놀러지,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름 석자도 생소했던 중소기업들이 이제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들이 성장한 만큼 일본 기업들의 한국향 매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돈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아본 이익 중 일부가 자동으로 일본로 흘러왔어요. 그게 제가 설계한 완벽한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그 돈은 한국 안에서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보도자료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지원 현황이었어요. 2019년 이후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5조 원, 민간 투자 유치액이 8조 원. 합쳐서 13조 원이 한국 소재 산업에 투입됐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3조 원이요. 우리 일본 소재 업계 전체가 30년간 R&D에 쓴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한국은 7년 만에 그걸 쏟아부은 겁니다. 물론 그중 상당 부분은 실패로 끝났겠죠. 하지만 성공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는 지금 소재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들여놓고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나온 돈이 그 기업들로 흘러들어갔고 그 기업들은 그 돈으로 다시 성장했죠. 그리고 성장한 만큼 일본 제품을 덜 쓰게 됐습니다. 이건 선순환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요. 반도체를 팔아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재투자되는 구조. 소재 기업이 성장하면 부품 기업도 같이 커지고 장비 기업도 따라 성장하는 생태계. 그게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작성한 한일 반도체 산업 구조 분석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은 일본 소재 산업의 성장을 보증한다. 그 문장 위에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썼어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2026.1. 작년 말 회의가 생각났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였었죠. 한국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감소했었어요. 회사 전체로는 매출이 크게 줄었고요. 주가도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물었었죠. 언제쯤 회복될 것 같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었습니다. 회복은 없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고요. 구조적 변화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설명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성장할수록 우리도 성장했어요. 그들이 공장을 늘리면 우리 주문도 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 성장해도 그 수혜는 한국 소재 기업들이 가져가요. 우리는 더 이상 그 구조 안에 없습니다. 다른 임원이 반박했었죠.
한국 소재 기업들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앞으로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지 않냐고요. 우리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냐고 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격차는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술은 여전히 앞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고객사가 70점짜리 제품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90점을 준다고 해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제품이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걸 만들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한국은 자기네 제품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략적으로 옳으니까요. 저는 덧붙였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독립입니다. 한국이 우리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독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창밖을 봤습니다. 1월에 차가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7년을 떠올렸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저는 확신했었죠.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요. 몇 달 버티다가 결국 다시 우리한테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툴고 비효율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삼성이 72번의 테스트를 견뎌냈고 SNS텍은 3년간의 적자를 버텼습니다. 정부는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부었고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제품 없이도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면 됐죠. 시간이 지나면 완벽해질 테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제 쓴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기술을 잃은 게 아니다. 지위를 잃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건 국산화가 아니었다. 독립선언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1월의 도쿄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저 멀리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겠죠. 평택의 삼성 공장,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 그리고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진 소재 기업들의 공장. 과거에는 그곳들이 우리의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것들은 한국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벌고, 그들이 쓰고, 그들이 성장하는 구조. 우리는 더 이상 그 순환 고리 안에 없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할 작정이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물어보면 보여줄 수 있도록요. 완벽해 보였던 구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술 우위가 왜 지위를 보장하지 못했는지, 독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비슷한 보고를 받겠죠. 한국향 주문 감소, 매출 하락, 시장 점유율 축소. 숫자들은 계속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매번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고요. 기술로는 이겼지만 의지에서 졌습니다. 효율을 추구했지만 집념을 이기지 못했죠. 구조를 설계했지만 독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책상들, 보고서들, 숫자들.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제 확신이었어요. 2019년에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는 영원하다고요.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